지금 보시는 이 탑이 밤마다 온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2024년 봄 경주 불국사. 천년 된 다보탑에서 한밤중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탑의 표면에 세 줄의 나선형 무늬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가 하면 탑의 그림자가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죠. 문화재청 연구원이 탑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것은 천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목판 하나.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죽은 아내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둔 죄다. 과연 이 탑 속에는 무엇이 갇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천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봄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35살 이서윤이라는 여성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건축물의 균열을 조사하고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이서윤은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경주 첨성대 복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문화재청에서 일한 지 10년째, 이제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을 만큼 인정받는 연구원이 되어 있었죠. 이서윤 선임,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후배 연구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이 급히 오시래요. 경주에서 긴급 요청이 왔대요. 회의실에는 이미 과장과 팀장,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경주 불국사 관리소장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서윤 선임 앉으세요. 과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불국사 다보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균열이 아니에요. 화면에 사진들이 띄워졌습니다. 다보탑의 동쪽 면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확대하자 이상한 무늬가 보였어요. 이게 균열인가요? 그게 문제예요. 아침에는 있고 낮에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서윤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10년간 석탑을 연구해 왔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죠. 관리소장이 화면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땐 며칠 만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2주째 계속되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장이 이서윤을 바라봤어요. 이 선임이 가장 적임자예요. 석탑 미세 균열 분석에서는 국내 최고니까 내일 당장 출발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은 연구실에서 다보탑 관련 자료를 모았어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보수 기록, 구조 분석 데이터, 그리고 이상하네. 1994년 보고서에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원인 불명의 표면 변화 관찰됨. 3일 후 자연 소멸. 당시 조사를 맡았던 사람은 박정수, 지금은 은퇴한 그 유명한 박정수 교수였어요. 67살의 박 교수는 30년 넘게 한국의 석탑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이서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 문화재청의 이서윤입니다. 네, 반가워요. 무슨 일인가요? 다보탑의 이상 징후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전화 너머 박 교수의 목소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들려왔어요. 또 시작됐군요. 30년 만에. 교수님도 아시는 현상인가요? 네, 내가 30년 전에 풀지 못한 문제였죠. 내일 경주로 가신다고요? 제가 합류하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왜요, 교수님? 30년 전에도 혼자 갔던 연구원이 탑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원인 불명의 의식 상실이었죠. 이 탑은 특별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이서윤은 새벽 일찍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KTX를 타고 신경주역까지, 거기서 다시 택시로 불국사까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박 교수님은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했을까? 그리고 3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데 왜 공식 보고서엔 단 3줄 뿐일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서윤아, 경주 간다며? 조심해라. 네, 엄마. 그냥 균열 조사예요. 경주. 우리 집안 본관이 경주이시잖니. 너희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석공이 있었다고. 석공이요? 그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통일신라 때 사람이래. 불국사 지을 때 참여했다고. 이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택시가 불국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아침 안개가 경내를 감싸고 있었어요. 일반 관람 시간 전이라 고요했죠. 자갈을 밟는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이서윤 선생님, 관리소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지친 듯 보였죠. 어젯밤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탑 근처에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경비원이 말하던데요. 탑에 또 금이 갔어요. 이번엔 동쪽 면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금이 밤에만 생긴다는 거예요. 서윤은 놀랐습니다. 밤에만요? 네. 낮에 확인하면 멀쩡한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새로운 금이 생겨 있어요. 마치 탑이 밤에 움직이는 것처럼요. 관리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낮은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 사람의 한숨소리와 비슷했어요. 두 사람이 걸으며 대화하는 사이 저 멀리 다보탑의 실루엣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년을 그 자리에 서 있던 탑. 그런데 왜일까요? 이서윤은 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저기 박 교수님도 오셨네요. 서윤과 박 교수는 장비 가방을 들고 다보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탑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높이 10m가 넘는 거대한 석탑은 여전히 위험 있게 서 있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정말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탑의 동쪽 면 정확히 사람 가슴 높이 정도 되는 곳에 3줄의 나선형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윤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렌즈로 확대해서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 무늬는 단순히 새겨진 게 아니라 돌 속에서부터 스며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자연적인 균열이 아니에요. 서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뻗어 돌을 만져보았어요. 차가워야 할 돌이 따뜻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듯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탑의 그림자를 보고 서윤은 숨이 멎을 뻔했어요. 태양은 분명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었는데 탑의 그림자는 서쪽이 아닌 북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리 와보세요. 그림자를 보세요. 박 교수가 다가와 그림자를 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있어. 그리고 박 교수는 탑의 동쪽 면을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30년 전에 본 것과 같아. 박 교수의 손이 떨렸어요. 그가 가리킨 것은 3줄의 나선형 선이 한 점으로 모이는 독특한 문양이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물결 3줄기가 중심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특이한 모양이었어요. 각각의 선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정확히 120도씩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해 중앙의 한 점으로 수렴했죠. 이 문양이 뭔가요, 교수님? 불교 경전에도 신라 문양집에도 없는 형태야. 하지만 박 교수는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탑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무늬가 찍혀 있었습니다. 1994년 4월 15일 다보탑 동측 받침돌부. 사진 아래 적힌 메모를 읽으며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박 교수는 수첩을 더 넘기며 말했어요. 사실 1994년만이 아니에요. 1964년 기록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정확히 30년 간격이죠. 서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30년마다요? 왜 하필? 박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답했어요. 한 세대가 바뀌는 주기. 이 탑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며칠 만에 사라졌죠. 그때도 정확히 이런 모양이었어. 세 줄의 나선이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 중심점이 묘하게 깊어 보였지.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어. 서윤은 현재의 문양과 사진을 비교해 봤어요. 교수님, 문양이 조금 달라요. 보세요. 정말로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994년 사진 속 문양은 선이 더 가늘고 희미했는데 지금은 더 굵고 선명해진 거예요. 잘하고 있어. 박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이 문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거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탑 주변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슬프고도 애절한 소리였죠. 그날 밤 서윤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분석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거든요. 서윤은 노트북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게 보였어요. 이게 뭐지? 탑에 그림자를 찍은 사진인데 그림자가 단순한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림자 안에 농도가 다른 부분이 있었죠. 더 어두운 부분과 덜 어두운 부분이 특정한 형태를 만들고 있었어요. 컴퓨터로 명도와 대비를 조절하자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의 형체였어요. 한복을 입은 것 같은 실루엣,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뒤로 묶은 머리카락까지. 탑 안에 갇힌 누군가가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죠. 서윤은 소름이 돋았어요. 착시일까?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사진에서 같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단 태양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형체의 선명도가 달랐죠. 가장 선명한 건 오후 3시경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시간대의 그림자 속 여인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깨가 처진 자세, 고개를 숙인 모습, 천년의 슬픔이 그림자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교수였어요. 서윤 씨, 오늘 탑에서 찍은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네, 교수님.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서윤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박 교수에게 보여줬어요.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화면을 확대하자 박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쓴 후 화면에 더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어요. 이건 불가능해. 교수님도 보이시죠? 그림자 속에 사람이다.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의 형체가.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꿈을 꾸거든 꼭 기록해 두세요. 꿈이요? 네. 이 탑과 관련된 사람들은 종종 꿈을 꾼다고 해요. 1000년 전의 기억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불국사의 지붕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시선이 다보탑에 이르자 빛이 눈을 찔렀고 그녀의 의식이 천천히 돌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불빛이 사라지자 1000년 전의 함성이 들려왔다. 1000년 전 같은 장소. 한 남자가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연아야, 내가 너를 살려낼게. 이 탑 속에서라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도 보였어요.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몸은 투명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날 놓아주세요. 제발.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에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완전히 깬 서윤은 노트북을 켜고 방금 꾼 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보탑의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보탑을 만든 장인의 이름은 이도현. 그의 아내 연아는 탑이 완성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연아가 죽은 뒤에도 이도현이 계속 탑을 만들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장인 이도현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미쳐 탑에 아내의 영혼을 가두려 했다는 야사도 있었어요. 서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서윤은 다시 다보탑 앞에 섰습니다. 박 교수도 함께였죠. 두 사람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탑을 세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박 교수가 탑의 받침돌 동쪽 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틈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건 청동 못이에요. 박 교수가 장갑을 끼고 못을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 박혀 있었으니 당연하죠. 서윤이 무심코 손을 뻗어 못을 만지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갑던 청동 못이 갑자기 따뜻해지더니 손에 착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데. 서윤이 살짝 힘을 주자 1000년간 단단히 박혀있던 못이 기름칠을 한 것처럼 스르륵 빠져나왔습니다. 몸머리에는 연꽃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박 교수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이건 봉인 못이에요. 무언가를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윤 씨가 빼니까 놀랍도록 쉽게 빠지네요. 그 순간 못이 빠진 자리에서 작은 구멍이 드러나면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이 손을 넣어보니 무언가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오래된 목판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목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1000년의 먼지가 흩날리는 듯 했습니다. 목판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1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 서윤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1000년 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기 751년 통일신라 경덕왕 10년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어요. 삼국을 통일한 지 80여 년이 지나 문화가 꽃피던 황금기였죠. 경덕왕은 불교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불교 진흥책을 시행했어요. 재상 김대성이 왕께 아뢰었어요. 전하,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짓고자 하나이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최고의 장인들을 모으라고 명했죠. 전국 8도에서 돌을 다루는 석공, 나무를 다루는 목수, 기와를 굽는 도공들이 경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솜씨를 지닌 젊은 석공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도현.
3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대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10대 때부터 돌을 다뤄온 그는 15년의 경륜이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이도현이 정을 들고 돌을 다듬으면 돌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부처님의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고 연꽃 문양은 막 피어오른 꽃잎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웠어요. 도연아, 내 솜씨는 정말 신의 경지야. 작업장의 우두머리 장인이 감탄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돌의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이도연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모두가 그의 재능을 알고 있었죠. 그의 여름 불국사 건설이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이도연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돌을 다듬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물을 건넸어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소박한 나무 비녀로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있었죠. 아, 감사합니다. 이도연은 물을 받아 마시며 여인을 바라봤어요. 맑은 눈동자, 단아한 미소, 그리고 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죠. 저는 연하예요. 아버지가 이곳 공사에 기와를 납품하시거든요. 매일 아침 아버지를 따라오는데 당신이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이도연입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느꼈죠. 30을 넘긴 노총각과 27의 노처녀 연하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매일 아침 이도연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든 떡이나 과일을 가져오기도 했죠. 오늘은 수박을 가져왔어요. 더위를 식히는데 좋을 거예요. 연하 씨 덕분에 힘이 나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물을 전해주는 사이였지만 어느새 작업이 끝나면 함께 걷는 사이가 되었죠. 여름 끝자락 이도연이 관음보살상에 금가루를 악교에 개어 바르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작업장에 지붕이 새어 빗물이 관음보살상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금칠이 굳기 전에 비를 맞으면. 이도연이 황급히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불상을 덮으려는 순간 연하가 자신의 비단 두루마기를 벗어 건넸습니다. 제 것이 더 커요. 이걸로 덮으세요. 하지만 이건 연하 씨의 귀한 옷인데요. 부처님께 바른 금가루가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옷은 다시 살 수 있지만 당신이 쏟은 정성은 다시 살 수 없어요. 빗속에서 함께 불상을 덮으며 두 사람의 손이 처음 맞닿았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달리 그들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이도연은 젖은 옷을 말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지키고 싶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이도연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연하 씨,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연하의 볼이 단풍처럼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초가을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국사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달빛이 연못에 비쳐 마치 두 개의 달이 있는 것 같았죠. 도연 씨, 돌은 정말 1000년을 간다면서요? 네, 제대로 다듬으면 영원히 남죠. 연하가 연못가의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럼 이 돌에 우리 약속을 새기면 그것도 1000년 가는 건가요? 이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약속 하나 해주세요. 뭔데요? 연하가 돌멩이를 이도연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다음에 작업장에 돌아가면 이 돌에 오늘 날짜를 새겨주세요.
우리가 이 달빛 아래서 영원을 약속한 날이라고. 이도연은 그 돌을 가슴에 품으며 답했습니다. 새길게요. 영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나중에 이도연은 정말로 그 돌에 751년 가을 보름, 도연과 연화, 영원이라고 새겼고 연화는 그 돌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연화의 27번째 생일이 다가왔을 때 이도연은 한 달 동안 몰래 옥돌을 깎아 연꽃 비녀를 만들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매일 밤 남들 몰래 달빛 아래서 작은 정으로 조심스럽게 꽃잎을 새겼죠. 생일 축하해요, 연아. 어머, 이게 뭐예요? 연꽃 비녀예요. 직접 만들었어요. 연아가 비녀를 들어보니 정말 살아있는 연꽃처럼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어요. 진짜 연꽃 같아요. 어떻게 돌이 이렇게 부드러워 보일 수가. 연아라는 이름처럼 당신도 연꽃 같아요.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평생 이것만 꽂을게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연아는 병상에 누워 있을 때까지도 그 비녀를 빼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연아의 아버지가 신라 남쪽 지방으로 기와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연아도 따라가야 했죠. 한 달만 있으면 돼요. 금방 돌아올게요. 이별 전날 밤 두 사람은 작업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도연이 작은 돌 조각을 건넸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뒤를 보세요. 연아가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기다림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매일 밤 이것을 보며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도 매일 당신 생각하며 돌을 다듬을게요. 그 후 한 달이 지나 돌아온 연아를 보며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하루가 한 달 같았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연아가 이도연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매일 밤 부처님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어요.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을 함께 보내며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이도연에게 연아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어요. 삶의 의미이자 작품을 만드는 영감이었고 숨쉬는 이유였죠. 연아에게도 이도연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달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도연 씨는 왜 석공이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돌이 좋았어요.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정성을 다하면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저도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 돌처럼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연아의 말에 이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연아 씨의 마음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옥돌 같아요.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던 날 이도연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연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연아의 아버지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석공이라니. 우리 집안은 3대째 왕실의 기와를 납품하는 집안이다. 비록 장인이라 불려도 수공업자는 수공업자일 뿐이다. 내 딸을 평생 돌가루 먹으며 살게 할 순 없다. 아버지, 이도연 씨는 평범한 석공이 아니에요. 왕실에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장인이 될 거예요. 저는 신분보다 그이의 재능과 인품을 봐요. 안 된다. 연아는 울며 애원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국사 건립을 총괄하는 재상 김대성이 작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그는 이 거대한 불교 사업의 최고 책임자였죠. 그가 이도연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 관음보살상을 누가 만들었나?
이도현이라는 젊은 석공입니다. 김대성은 이도현을 불렀습니다. 자네의 솜씨가 뛰어나구나. 다보탑을 맡아주겠나? 다보탑은 불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탑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였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하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보탑을 맡을 정도의 장인이라면 혼인을 허락하겠다. 752년 봄 이도현과 연하는 결혼했습니다. 불국사 인근 큰 사찰에서 많은 하객이 모인 가운데 혼례를 올렸습니다. 기와 납품업자의 딸과 다보탑을 맡은 석공의 결혼은 경주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이제 우리는 부부예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도현은 연하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업장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연하는 매일 이도현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그의 작업복을 빨아 말렸어요. 이도현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보탑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최고의 탑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작업했어요? 탑의 기단부예요. 견고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사랑처럼. 연하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사랑이 탑에 새겨지는군요. 그래요. 이 탑이 1000년을 간다면 우리 사랑도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53년 초여름 연하가 처음 기침을 시작했을 때 이도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환절기 감기예요. 연하가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연꽃이 피는 계절이 왔는데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이도현이 잠에서 깨어보니 연하가 창가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해돋이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매일 보던 건데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때 연하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고 하얀 천에 붉은 피가 묻어났습니다. 연하야,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연하는 피 묻은 손수건을 숨기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도현은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다보탑 작업도 다른 모든 일도 최고의 의원을 불렀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약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도현은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전국의 명의를 찾아다녔고 심지어 당나라 의술까지 알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연하는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초여름에는 그저 기침뿐이었지만 한여름이 되자 자리에 누웠고 늦여름이 오자 눈조차 뜨기 힘들어했죠. 그럼에도 연하는 이도현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약속했는데. 무슨 약속? 달빛 아래서 그 돌에 영원이라고 새겼잖아요.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요. 이도현이 연하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넌 나을 거야. 내가 반드시 살려낼 거야. 753년 어느 날 가을, 연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도현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제 마지막 부탁 들어주세요. 마지막이라니. 그런 말하지 마. 탑을 꼭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연꽃을 탑 어딘가에 새겨주세요. 연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름달 아래 약속을 새긴 그 돌이었어요. 이 돌을 탑에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연하야, 제발. 연하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여보, 창문 좀 열어주세요. 단풍이
보고 싶어요. 이도연이 창을 열자 붉은 단풍잎 하나가 날아와 연화의 가슴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름답네요. 마치 제 피처럼 붉어요. 연화가 이도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을 때 연화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이도연이 만들어준 연꽃 비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붉은 단풍잎이 마치 심장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이도연의 절규가 온 산을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슬퍼하듯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장례를 치르는 날 이도연은 연화의 관 위에 연화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연꽃 비녀를 올려놓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이도연은 맹세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방법을 찾을게. 내 영혼이라도 다시 만날 방법을. 그날 밤부터 이도연은 고대의 비술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죠. 산 사람의 피와 영혼의 일부를 돌에 새기면 죽은 자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다. 연화를 잃고 미쳐버린 이도연은 탑을 완성하며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너를 이 탑에 영원히 새길게. 그는 자신의 피를 돌에 흘리며 탑의 동쪽 면에 3줄의 나선 문양을 새겼어요. 3줄의 나선은 3가지 인연을 뜻한다. 과거의 인연, 현재의 인연, 미래의 인연. 이 셋이 만나는 중심점이 바로 영혼이 머무는 곳이다. 그리고 그 중심점에 아주 작게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세밀하게 연화라는 이름을 새겼죠. 이 이름이 돌에 있는 한 너는 여기 있을 거야. 마침내 탑이 완성되던 날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탑 속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날 가뒀어요? 연화야, 정말 당신이구나. 이제 영원히 함께야. 다시는 떠나지 않아도 돼.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놓아주세요. 제발. 이도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화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였나요? 3달 후 가을이 깊어갈 무렵 이도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화를 영원한 감옥에 가둔 것을. 미안해, 연화야. 하지만 이제 어떻게 풀지 몰라. 이도연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속죄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봉인을 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대의 비술서, 승려들의 경전,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죠. 내 피로 만든 봉인은 내 피로도 풀 수 없다. 한 늙은 승려가 말했습니다. 집착으로 만든 사슬은 놓아줌으로만 풀립니다. 하지만 그대는 이미 너무 깊이 묶였소. 그럼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대의 피를 이은 후세의 누군가, 그대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제야 이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먼 후손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겨울이 왔습니다. 이도연은 매일 탑 앞에서 연화와 대화했어요. 하지만 연화의 목소리는 점점 슬퍼졌죠. 봄이 되자 연화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름 연화가 죽은 지 1년이 되던 날 이도연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연화를 죽인 것을. 가을이 다시 왔을 때 35살의 이도연은 이미 노인처럼 수척해져 있었어요. 한창 나이임에도 1년 만에 머리가 반백이 되어 있었죠.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다.
이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판 하나를 꺼냈습니다. 깨끗이 다듬어진 오동나무 판이었어요. 연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도연은 목판에 글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내 피를 이은 누군가가 이 목판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를. 그는 석공의 정으로 목판에 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첫 글자를 새기는 순간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어요. 며칠째 작업으로 손톱은 다 빠지고 손가락 끝은 갈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목판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계속 글을 새겼어요. 내가 지은 죄는 죽은 아내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둔 죄다. 한 글자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연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 물을 건네며 미소 짓던 모습, 폭우 속에서 자신의 비단 두루마기를 벗어주던 날, 달빛 아래 영원을 약속하며 돌을 쥐어주던 밤, 연꽃 비녀를 받고 눈물 글썽이던 27살 생일, 한 달의 이별 후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라고 말하던 날, 연하야, 미안하다. 눈물이 목판 위로 떨어졌어요. 피와 눈물이 섞여 글자 사이로 스며들었죠. 누군가 나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이것을 꺼낸다면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만이 이도연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침내 마지막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름이 돌에서 사라지면 혼은 자유로워진다. 이도연.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순간 쓰던 정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걸 넣어야지. 이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탑의 받침돌 동쪽 면으로 걸어갔죠. 거기에 작은 틈을 만들어 두었던 거예요. 1000년 후 누군가 올 거야. 우리 피를 이은 누군가가 와서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목판을 틈 속에 넣었습니다. 딱 맞는 크기였어요. 그리고 품에서 청동 못을 꺼냈습니다. 몸머리에는 연꽃 무늬를 새겼죠. 연하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으니까. 이것으로 봉인한다. 못을 구멍에 대고 돌망치로 조심스럽게 두들겼습니다. 똑, 못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열릴 거야. 마지막 한 번 더 두들기자 못이 완전히 박혔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봉인이 완성되었어요. 그 순간 이도연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풀려 탑 앞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탑에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하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망치가 떨어졌어요. 단풍잎 한 장이 그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연하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죠. 사랑한다. 연하야. 이도연의 마지막 숨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평화로운 미소였죠. 마치 연하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동료 석공들이 발견했을 때 이도연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대고 있던 탑의 돌이 아주 조금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밤이 되면 탑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탑의 그림자가 이상한 방향을 가리키고 나선형 무늬가 나타났다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연하의 영혼이 갇힌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집착 속에. 그리고 1000년이 흘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윤이 정신을 차렸을 때 해가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목판을 든 채 몇 시간이나 서 있었던 것일까? 박 교수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봤어요. 다 봤어요. 이도현과 연하를. 서유는 이 모든 이야기를 꿈과 환영으로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듯이 100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목판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는 죽은 아내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둔 죄다. 내가 만든 탑은 진리를 기리는 탑이 아니라 나의 집착을 봉인하는 탑이다. 누군가 나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이것을 꺼낸다면 탑의 동쪽 면에 떠오른 내 후손의 이름을 지우라. 그리고 세 줄에 나선 중심에 숨겨진 그녀의 이름도 지우라. 이름이 돌에서 사라지면 혼은 자유로워진다. 이도현. 서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1000년 전 한 남자의 사랑과 집착, 그리고 후회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교수님, 제가 이도현의 후손인 것 같아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탑의 동쪽 면을 보세요. 두 사람이 다시 탑의 동쪽으로 가보니 글자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이 돌 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마치 돌 속에서부터 스며나온 것처럼. 제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박 교수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때가 된 거예요.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영혼을 풀어줄 때가. 그 순간 탑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울음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한숨 같은 해방을 기다리는 영혼의 소리였죠.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이도현이 부탁한 대로 돌에 새겨진 이름들을 지우기로. 그것이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랑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도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자유롭게 해야 해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1000년 된 봉인을 푸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신중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탑 주변에 보호 장벽을 쳤고 특수 도구들을 준비했어요. 서유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안 족보 있어요? 갑자기 왜? 경주 이씨 족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석공 조상님 이름 찾아보고 싶어서요. 잠깐만. 아, 여기 있네. 이도현이라고 적혀 있어. 통일신라 시대 유명한 석공이었대. 불국사 다보탑을 만든 사람이라고.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확실해졌어요. 자신이 이도현의 후손이라는 것이. 서윤아, 족보에 특이한 기록이 있네. 뭔데요? 이도현의 아내가 일찍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대. 이도현이 죽은 후 그의 형제의 자손이 대를 이었다고 하네. 혈통은 이어졌으나 직계는 아니다라고. 서유는 이해했습니다. 이도현과 연하 사이에 자식이 없었기에 이도현의 형제 자손이 피를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의 피를 이어받은 자라고 썼구나.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당신 이름부터 지워야 해요. 박 교수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도현이 미리 준비한 거예요. 자신의 후손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 이름을 지워야 첫 번째 봉인이 풀립니다. 서윤은 특수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서윤이라는 글자를 한 획씩 갈아내며 원래의 돌 표면으로 되돌렸죠. 작업을 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은, 아니, 오히려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첫 획을 지우니까 가슴이 답답했던 게 풀리는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이어진 업보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획이 지워지자 탑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어요. 첫 번째 자물쇠가 열린 소리였죠. 동시에 탑 전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제 연화의 이름을 찾아야 해요. 박 교수가 가슴 높이 정도의 탑의 동쪽 면을 가리켰습니다. 목판에 적힌 대로라면 세 줄의 나선 중심에 있을 거예요. 박 교수가 말했어요. 세 줄의 나선은 세 가지 인연을 뜻한다. 과거의 인연, 현재의 인연, 미래의 인연. 이 셋이 만나는 중심점이 바로 영혼이 머무는 곳이다. 서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줄이었구나. 과거에 살았던 연화, 현재 갇혀있는 연화, 그리고 미래에 해방될 연화. 박 교수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점에 연화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모든 시간대의 연화를 이곳에 묶어둔 거야. 천재적이면서도 잔인한 방법이지. 두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나선의 중심점에 아주 작은 점이 있었어요. 확대경으로 보니 그 점 아래 연화라는 글자가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서둘러야 해요. 봉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이 반응하고 있어요. 서윤은 더욱 정밀한 도구로 그 미세한 글자를 지워나갔어요. 1000년 동안 돌 속에 갇혀있던 이름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연자를 지우자 탑에서 여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자를 지우자 탑 전체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획이 지워지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탑 속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 속에서 연화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유. 드디어 자유. 연화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탑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감싸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이도현과 연화였죠. 두 영혼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만났네요. 네, 이제야. 이도현이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연화.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1000년 동안 가뒀어요. 알아요. 당신의 사랑이 너무 깊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라는 것을. 고마워요. 드디어 연화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림자 속에서 무릎 꿇고 계셨던 게 연화 씨였군요. 연화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1000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어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했죠. 누군가 저를 발견해 주기를. 햇빛이 탑을 비출 때마다 제 모습이 그림자에 비쳤지만 오직 이도현의 피를 이은 사람만이 볼 수 있었어요. 또한 그림자 속 여인이 오후 3시에 가장 뚜렷했던 것은 내가 숨을 거둔 시간이 그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진에 네, 당신이 왔기에 비로소 보인 거예요. 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1000년의 기다림이 그림자에 새겨진 거였죠. 탑의 그림자가 북쪽을 향했던 이유는 뭐였나요? 이도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내가 신의 법칙을 거스른 죄의 증거였소. 자연의 이치를 어긴 자에게는 자연도 비틀어진 모습으로 답하는 법이요. 태양과 그림자의 법칙마저 거부하는 것, 그것이 내 집착이 만든 일그러진 현실이었소. 연화가 덧붙였어요. 그림자는 탑이 앓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올바르지 못한 것은 올바른 그림자를 만들 수 없죠.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30년마다 이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요? 이도현이 답했습니다. 30년은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때마다 봉인은 약해지고 우리의 존재가 잠시 드러났던 것이요. 하지만 진정한 후손, 피와 마음을 모두 이어받은 자가 와야만 완전히 풀릴 수 있었소. 서윤이 말했습니다. 1994년에 나타났을 때 제가 10살이었어요. 그때 이미 저를 부르고 계셨던 거군요. 그렇소.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었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도 더 기다려야 했소. 연하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천년의 업보를 끊어준 은인이죠. 감사합니다. 그들은 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어서.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요. 이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손이여, 하나 더 부탁이 있소.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네, 약속할게요. 두 영혼은 서서히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000년 만에 자유를 찾은 새처럼 가볍고 평화롭게 빛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균열이 생기는 소리였어요. 위험해요. 물러서세요. 박 교수가 서윤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균열 사이로 새로운 돌이 드러났어요. 1000년 동안 가려져 있던 원래의 다보탑 표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부처님의 미소와 영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도연이 만든 진짜 다보탑이군요. 봉인을 위해 더 씌운 돌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탑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정상적인 방향을 향했고 이상한 무늬들도 사라졌어요. 다보탑은 이제 정말로 평범한 석탑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다보탑이 된 것인지도 모르죠. 박 교수가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보고서를 써야겠네요. 네. 하지만 걱정 마요. 영혼 이야기는 빼고 물리적 복원 작업만 기록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기록보다 침묵이 더 나은 법이니까. 며칠 후 서윤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보탑 동측 받침돌부 미세 균열 복원 완료. 표면 박리 현상 제거 및 안정화 작업 완료. 특이사항 없음. 그 짧은 문장 속에 1000년의 사랑과 아픔,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서윤은 개인적으로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쓴 거예요. 제목은 다보탑의 비밀, 돌 속에 잠든 이름. 책을 쓰면서 서윤은 많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불국사 기록에 따르면 이도연이 죽은 후 그의 작업 도구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년 후 경주의 한 석공 가문에서 그 도구들이 발견되었어요. 그 가문은 바로 이도연의 형제 후손들이었죠. 도구 상자 안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 도구를 쓰는 자는 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리라. 하지만 기억하라. 돌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흘러가야 한다. 이도연. 서윤은 깨달았어요. 이도연이 후손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전하려 했다는 것을. 책의 서문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눈을 멀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1000년 전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책은 조용히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가 됐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암으로 떠났죠. 책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매일 그녀 꿈을 꿔요. 놓아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도연처럼 저도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윤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해요. 네. 이제 놓아주려고요. 그리고 제 삶을 살려고요. 그녀가 그걸 원할 테니까요. 이도연님, 연아님, 당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1000년 전의 사랑이 오늘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있죠. 1년 후 가을, 서윤과 박 교수는 다시 다보탑을 찾았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날이었어요. 연아가 떠난 그날처럼 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죠. 서윤은 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은 연아님이 떠난 날이에요. 그리고 이도연님이 떠난 날이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답하는 것 같았죠. 서윤의 옆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 교수였어요. 오늘이 그날이군요. 네, 교수님도 기억하고 계셨네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1000년의 사랑을 자유롭게 한 날인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탑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 요즘 어떤 꿈을 꾸세요? 평화로운 꿈이에요. 이도현과 연아가 들판을 걸어가는 꿈. 손을 잡고 웃으면서 자유롭게. 다행이네요. 그들이 행복하다는 증거예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탑은 뭐예요? 다보탑이야. 아주 오래된 탑이란다. 아이가 서윤을 보고 물었어요. 이모, 이 탑은 왜 다보탑이에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많은 보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다. 그게 뭔데요? 사랑이야.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겠죠. 서윤이 그랬듯이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후 3시, 연아가 떠난 시각이었어요. 서윤은 탑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정확히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자연의 법칙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림자 속에는 아무 형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그림자일 뿐이었죠.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구나. 서윤은 작은 꽃다발을 탑 앞에 놓았습니다. 하얀 연꽃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는 서윤의 뒤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들이 춤추듯 날렸어요. 이도현과 연아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자신의 삶을 향해.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산 사람은 살아가야 하고 떠난 사람은 자유로워야 하니까. 사랑은 영원하지만 집착은 놓아주어야 하니까. 다보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1000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닌 깨달음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그저 돌덩이라 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유의 이야기를.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진실한 이야기를 말이죠.
이것이 다보탑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